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자, 오늘 3회죠. 3회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회 문제가 적절하게 이제 평가까지 섞어서 구성을 해봤어요. 그럼 3회 문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를 보면 글이 두 개가 있죠. 가번 제시문이 있고요. 나번 제시문이 있습니다. 두 문제씩 나와요. 자, 그러면 가의 이를 중시하는 반두라의 학습이론의 명칭과 그 전형 세 가지를 골라서 쓰는 그런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어요. 1번을 보시면 관찰이라고 나와요. 관찰. 관찰에 대해서 뭔가 강조한 반두라의 학습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의 이의를 강조하는 학습의 개념과 당의 학습의 특징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2번이 어떻게 나와요? 실제 생활 세계의 다양한 양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쓰시면, 찾아서라기보다는 기억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가 나옵니다. 이제 나예요. 평가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평가입니다.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평가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가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위에서 스크리븐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평가의 개념과 그 기능, 이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븐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골프리 아시겠죠? 그쪽에서 한번 나오죠, 스크리븐. 그리고 4번. 나의 A교사가 중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도의 명칭, 그리고 그 개념, 목적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슬슬 1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제가 만들었지만 참 PPT가 예쁘네요. 1번 사회학습이론입니다. 사회학습이론. 관찰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관찰학습이론이라고도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통 사회학습이론을 사회인지학습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인지학습이론 또는 사회학습이론, 관찰학습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관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찰학습이론도 맞게 해드리는데 사회인지학습이론의 어떤 부분이론 같은 느낌이에요. 관찰학습이론이.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네, 여기서는 관찰학습이론까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관찰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사회인지학습이론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인지학습이론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회인지학습이론이 이제 반두라가 주장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인지학습이론이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수학자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평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대학자 중에 하나죠. 일단은 교육 영역에서는. 자, 사회인지학습이론에 의하면, 반두라에 의하면은 사회학습에 대한 어떤 행동은, 사회학습을 하면은 어떤 행동이 좀 변화가 생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그 행동을 학습을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학습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모방과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다른 사람 보고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내가 그럼 봤다고 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관찰한 사람이 관찰한 대상을 관찰을 했다고 어떤 보상이라든가 벌이 주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관찰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학습을 사회인지학습 또는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두라가 71년에 발표한 논문에,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인지학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이 기본이에요. 모델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뭐 지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어떤 전략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관찰한 대상 있잖아요. 그게 모델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관찰한 대상이 모델인데 그 모델로부터 어떤 행동이 어떤 유용하다, 모델이 한 행동이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행동을 다음엔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동의 어떤 적절성을 판단해주는 판명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어떤 행동을 일단 보고 그 행동이 유용하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오케이, 그거 이제부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반에는 이게 모방이랑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됐었어요. 이 모델링이라는 게 사회 인지학습에서의 모델링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모방을 포괄해서 이제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화까지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강화가 직접 강화가 있고 간접 강화, 대리 강화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화는 직접 강화 아니면 대리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대리 강화가 이제 간접 강화죠, 사실. 그런데 직접 강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나에게 직접 그런 경우가 이제 직접 강화죠. 그런데 대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강화물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관찰학습 이론,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는 이 대리 강화가 직접 강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보상이 딱 주어지잖아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면 행동이 어떤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 행동의 과정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종결됨으로써 그 행동에 대한 어떤 학습 이게 정도가 좀 약해요. 그런데 이 관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강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성하게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는 걸 내가 봤어.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하면 저런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걸 봐도 동일합니다. 내가 저런 행동을 하면 벌을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벌도 이제 직접 처벌과 대리 처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다 어떤 인지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저걸 보고 어떤 행동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은 다 인지 과정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의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학습의 어떤 기제로는 수행 성취, 그리고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뭐 생리적 정서적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알아두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물어볼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이건 좀 깊은 내용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프린트에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시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수행 성취랑 대리 경험은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 두 가지보다는 요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 성취라는 게 뭐냐면요. 어떠한 수행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있잖아요.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부터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성공감 그리고 자기 가치를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수행 성취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리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이 뭐냐면요. 타인의 어떤 행동 있잖아요. 타인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벌이나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을 관찰한 것이 이제 대리 경험이죠. 대리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타인에 대한 관찰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대리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그 관찰자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행 성취와 대리 경험 이 두 가지 개념은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호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결정론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환경과 개인과 그 개체라고 하죠. 개인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지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를 했을 때 그 인지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한다라는 게 기본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인지주의적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주의적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인지적 과정 같은 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모델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합니다. 일단 행동을 해야죠. 그럼 우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그런 모델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자가, 이제 학습자죠. 관찰자가 관찰을 합니다. 이 단계를 주의 집중 단계라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모델의 행동 단계. 두 번째는 주의 집중 단계.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파지하는 과정이에요. 파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적 과정이 다 끝나잖아요. 파지가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억한 것이 이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억해 두었던 그 내용이 행동으로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 재생 과정입니다. 운동 재생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이 나와요. 동기화 과정은요. 새로 습득한 어떤 행동 양식이죠. 행동 양식. 그 반응 양식이나 행동 양식이 그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단계예요. 어떤 행동을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동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가 어떤 모델의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재현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글쎄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떡볶이를 1인분을 다 먹을 수 있어 지금. 그리고 그거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강호동 씨가 예를 들어 TV에 나와서 떡볶이 같은 걸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걸 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저거 맛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게 떡볶이를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떡볶이를 먹는가라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맛있어는 보이지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동기화되지 않으면 그 학습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자가 이거 그 관찰자죠. 관찰자의 동기를 결정짓는 요인은 이 학습 과정에서 동기화 단계의 어떤 과정에서 강화 그리고 동기 요인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뭐냐 이게 이제 동기화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교사의 목표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업 성취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교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습자가 어떤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물을 줌으로써 동기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동기는 내면적인 동기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일단은 동기화 자체가 일어나는 것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화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는 그 초기 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초기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사회인지 학습의 전형이었죠. 여기 보시면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직접 모방 전형, 관찰한 그대로, 학습한 그대로,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게 이제 직접 모방 전형이에요. 딱 본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시 전형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그 관찰 대상이 비도구적인 어떤 독특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행동 스타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자꾸 해. 그럼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좀 안 와닿으시려나요? 여러분 그 치즈 인 더 트랩인가요? 치즈 인 더 트랩 맞죠? 치즈 인 더 트랩을 보면은 그 유정인가 하는 그 여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긴 남자 선배랑 이제 사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유정이라는 친구가 공부도 잘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이제 털털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유정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옷, 머리 스타일, 그리고 뭐 행동하는 그 행동거지 뭐 이런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그 친구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모델에 대해서 동일시 전형, 그러니까 그 모델이 하는 그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동일시 전형이 그 유정이라는 그 친구 말고, 유정이가 남자 주인공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여자 주인공을 따라하는 그 친구가 바로 이 동일시 전형이 나타난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어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무시행학습 전형인데요. 무시행학습, 이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뭔가 행동을 잘하게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피아노 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거를 잘 치려면 피아노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행학습 같은 경우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처럼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더라도 한번 딱 보고 강화가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건화가 딱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걸 보고 그런 걸 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차선을 안 지키고 막 삐뚤빼들 막 가는 운전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서 딱지를 끊는 걸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운전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딱지 한번 끊기면 5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무시행학습 전형의 어떤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시학습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학습 전형.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시학습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물잔이랑 와인잔이랑 뭐 포크, 나이프, 스푼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차례차례 안쪽부터 놓여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안쪽으로 오면서 사용해라 뭐 이런 팁이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도 뭐 모든 음식점에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좀 많이 가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동시 전형의 어떤 예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고전적 대리 조건 형성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관찰하고 그와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에 이제 어디죠? 그 탈레반 있잖아요. 탈레반 그 지역에서 내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그 무고한 민간인들이 이제 아이를 잃은 부모가 막 우는 거라든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막 우는 거, 그런 사진 같은 거 이제 전쟁 기자들이 가서 이제 찍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가족을 상실한 그 아픔이 굉장히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 가족의 상실이라는 상황 자체를 사진을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우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 슬픔을 느끼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학습된 겁니다. 학습된 거. 그러니까 반응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반응을, 그러한 표정을 짓고 우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전적 대리 조건 형성 전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인지 학습이 이렇게 잘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인지 학습도 학습이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회인지 학습이 일어났을 때 효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링 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모델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이나 행동 같은 것을 습득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모델링 현상 또는 관찰학습 현상이라는 게 모델링 효과 또는 관찰학습 효과라고 해요. 두 번째는 금지 효과 또는 제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운전하는 거 뭐 딱지 끊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고 금지, 뭐 체벌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걸 보고
나도 저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학습하는, 그게 바로 이 금지 효과 또는 제지 효과라고 부르는 그 효과예요. 그러면 탈제지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탈제지 효과는 뭘까요? 탈제지 효과는 그 관찰의 대상이 되는 모델이 어떤 금지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 걸 봤어요. 보상을 받는 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행동을 했는데 상을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을 해서 상을 받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도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이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던 거를 그만두는,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뭐 그만두는 것을 그만두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만두는 것을 그만두는, 이게 바로 이제 탈제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금지 효과에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있던 것에서 없던 걸로 가는 거고, 없던 것에서 있던 걸로 오는 거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탈제지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기 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조절 이론이랑도 관계가 있는데요. 모델링의 대상이 어떤 그 행동을 이렇게 막 하는 거를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그 행동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모델의 행동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학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원래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인지 구조나 개념 구조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동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통제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통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강력한 어떤 모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이론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강력한 이론의 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활용을 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이거를 교육에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강화를 할 때 일관적으로 줘야 돼. 일관적으로. 언제는 막 칭찬해줬다가 언제는 기분 나쁘다가 막 욕했다가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관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 효과를 활용을 하셔야, 강화를 줘야 이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어떤 효과를 여러분이 누리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도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A라는 애가 주웠을 때는 A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애니까 걔는 칭찬해주고, B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말썽쟁이니까 걔는 칭찬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면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2번을 풀어볼까요? 2번을 문제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죠. 2번 문제를 보시면 가의 동그라미 2번, 여기를 강조하는 학습의 개념과 당해 학습의 특징 3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실제 생활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이에 직면한 개인은 실제 생활 세계의 다양한 양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 생활 세계의 다양한 양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그러면 여기서 좀 핵심어가 뭐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실제 생활 세계, 그죠? 그리고 다양한 양태. 요 2가지가 핵심어가 되겠어요. 이 2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이 2가지를 강조하는 학습이론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무시행 학습이에요. 무형식 학습. 무시행 학습이래. 무시행 학습이 아니고요. 무형식 학습입니다. 학습이에요. 무형식 학습. 형식이 없다 그래서 무형식 학습이에요. 무형식 학습 또는 무형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형식 학습의 개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형식 학습이라는 건 일단은 형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형식이 없다라고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일단 개념을 볼게요. 일상적 생활 또는 활동에서 우리가 이제 평소 생활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생활 장면. 그 장면에서 획득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당의 경험으로부터 교육적 의미를 찾고 획득하는 형태의 교육. 이게 바로 무형식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거기서 이제 어떤 학습 내용을 학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준다면 그게 이제 무형식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유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비형식적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는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비형식적 상황, 경험, 배움, 자기 주도적 학습, 요거 네 가지 이렇게 다 사용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사용을 하셔야 정확한 무형식 학습의 어떤 개념,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을 봅시다. 특징이 형식적 유연성이 있어요. 형식적 유연성.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집단이 갖는 그 다양한 학습 욕구에 대한 대응이 이 무형식 학습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교과서를 갖고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학습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 학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요즘에 그 AI 관련해서 사원들을 원래 개발자로 뽑은 사원들이 아닌데도 막 AI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하죠. 직원들을 재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이 어떤 프로그래머로서의 어떤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막 프로젝트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뭐 대기업 집단이라든가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일터에서 뭐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공유하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뭐 신문을 나르는 신문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문 배달을 하려면 신문에다 뭐 여러 가지 뭐 끼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단지 같은 거. 그 전단지를 어떻게 빨리 끼워넣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요? 그 책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직장에 같이 있는 어떤 그 동료, 선배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뭐 그런 학습이 되겠죠.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꿀팁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이 학습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교라는 어떤 준비된 공간, 학습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죠. 그리고 교과서는 어때요? 선생님이 그때그때 만드나요? 아니죠. 미리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학습 교재나 학습 자료 이런 것들도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때요? 가르치는 사람은 갑자기 생기나요?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 입학 처리를 다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세팅, 교육을 위한 모든 세팅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형식적 교육의 어떤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장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때요? 이 형식적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죠. 그렇잖아요. 뭐 직장에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직장이라는 게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직장이지. 단지 교육만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서도 교육이나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형식 학습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갖는 다양한 학습 욕구라는 게 뭐 별게 아니죠, 사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욕구니까요. 그 욕구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비체계성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건물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그리죠, 지도에서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체계성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과서 이렇게 딱 펼쳐보면은
단원 이렇게 소단원 거기다 하위 항목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책 내용들이. 그런데 이 무형식 학습 보세요. 신문 사이에 전단지 껴넣는 거 그거 교과서에 나오나요? 전단지 잘 끼워넣는 법, 전단지 잘 끼워넣는 법 1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교육이 되는 그런 교육이 무형식 학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학습자의 의도성, 방향성. 이거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의도성, 방향성 이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무형식 학습에서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자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학습자의 의도. 학습자의 학습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신문에 전단지 끼워넣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1시간 내내 했는데도 200부밖에 못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건데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뭐 노하우를 쌓아서 200부를 쌓았는데 끼워 넣었는데 옆에 선배를 보니까 1시간에 600부를 해요. 그러면 내가 200부 끼워 넣는 것보다 저 선배가 물론 직장 선배가 물론 뭐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그 노하우 내가 터득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신문 뭐 전단지 끼워 넣는 거 빨리 일을 끝내야 다른 일을 할 텐데 그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 수 있죠. 선배님 그거는 어떻게 해야 잘 빨리 끼워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알려주겠죠. 뭐 신문지를 끝에 이렇게 잡고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그 손맛을 싹싹 느끼면서 거기 샥샥샥샥 끼워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끼워넣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뇌피셜입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걸 배우고자 하는 내가 전단지를 빨리빨리 끼워넣고 싶은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 그리고 방향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배움으로 해서 내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더 짧은 시간에 동일한 그 전단지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그 신문에 전단지 끼워넣는 작업을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방향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확실하다는 건 목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학습 의도가 있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습 경험과 성찰에 대한 중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자, 무형식 학습이 어떤 학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경험하는 것들을 학습하는 게 무형식 학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을 딱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거를 버리는 걸 봤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고 콸콸콸콸 그냥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거꾸로 들더니 막 샥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슈르르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금방 빠진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그걸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물이 저렇게 빨리 뺄 수 있을까? 물통에서. 가만히 보니까 물통 한번 이렇게 휙 흔들어가지고 안에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소주 드실 때 해보셨죠? 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성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웃긴 얘기 같은데 성찰입니다. 그것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물을 빨리 빼낼 수 있을까? 이것도 훌륭한 성찰이거든요.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식 학습에서는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험에 대한 성찰도 중요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학습자의 의도성, 방향성에서 비롯한 요 개념,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이게 직장 가면 누가 뭐 알려줍니까? 내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저를 딱 불러요. 누구누구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알겠니?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알려주는 걸. 귀찮거든요. 내가 하는 일만 해도 피곤한데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내가 그 노하우를 빼내는 거. 이게 바로 무형식 학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떻게든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자기 주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맥락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맥락성. 왜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무형식 학습이 어떠한 환경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맥락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학습의 맥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형식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일상적인 생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무형식 교육이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형식적 유연성 이 얘기할 때 형식 교육과 다른 점을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 교육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형식 교육이라는 거는 무형식 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뭐 맞기는 맞는데 그 형식 교육이 그럼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형식 교육이랑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은 그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목적의 어떤 일관성이나 방향성이나 그 계획성, 지속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교육의 기초라는 그 단원을 교육학 개론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좀 옛날 분이지만 교육학의 대가셨던 우리 한국인 학자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정본모 선생님이시죠? 정본모 교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교육이 교육이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사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행동이 실제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교육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정한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죠. 계속 어떤 그 목적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게 방향성이죠. 그 목적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방향성인 거예요. 그리고 의도한 바를 계획적으로, 계획성이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해야 된다. 지속성입니다. 이게 지속성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계획, 교육이라는 과정 자체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의미의 지속성도 있으나 그거 외에도 교육이 일어난 이후, 교육이라는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그 교육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 개념의 지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교육이 이런 것들에서 무형식 교육과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형식 교육과 형식 교육의 차이. 제가 이때 형식적 유연성 얘기하면서 요 학교 그림과 교과서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러면 형식 교육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까요? 일단 교육의 3요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의 3요소 뭐 있어요? 학습자가 있죠. 그리고 교수자가 있습니다. 교수자 또는 교육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교육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형식 교육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라는 시설이에요. 시설과 학습자, 교육자, 그리고 학습 내용, 이 네 가지가 사전에 준비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형태의 교육이 바로 형식 교육이에요. 형식 학습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무형식 교육은 어때요? 사실은 그거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런 학습을 위한 학습 전용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형식 교육과 이제 무형식 교육이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 교육은 일단은 교육 목표와 교육 이념이 굉장히 확고하며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학습 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교육 계획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형식 교육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형식 교육과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특징들이 바로 형식 교육과의 이제 차이점인데 추가적으로 혹시나 몰라서 이제 프린트에 몇 가지 내용을 더 실어놨어요. 그래서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을 비교를 해놨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무형식 교육과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나오죠? 우연학습. 여기 몇 번째 페이지인가요? 세 번째 페이지 같은데,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페이지에 나오네요. 일곱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 작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표에 성찰의 부재, 실천의 존재라고 해서 우연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의도성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우연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무형식 학습도 우연에 근거를 하기는 해요. 우연은 맞아요. 우연은 둘 다 동일합니다. 이 무형식 학습이랑 그리고 우연학습이랑 일단 우연에 기반한 학습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연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학습자가 모릅니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무형식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도성,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행동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 행동을 그 어떤 노하우나 팁 같은 거를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연학습은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연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둘 다 동일한데 무형식 교육과 우연학습을 좀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학습자의 의도성과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의 의도성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 의도성과 방향성이라는 것 용어에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형식 교육과 우연학습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형식 교육까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